시젠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옛날에 이제 2017년도 가면 신라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이었다면 아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저는 안 한다라고 그냥 단박에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2차전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스도 그렇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오셨는데요.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2차전지 얘기를 해야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얘기는 참 언제쯤 이렇게 관심이 줄어들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핫한 예. 급등 네. 또 급락 다시 상승 이 국면을 가는데요.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 얘기를 좀 먼저 해야 얘기가 될 텐데 네, 그렇죠. 여전히 뭐 기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악플을 감수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원하신 만큼 댓글 다 다셔도 됩니다. 다 다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댓글에 어떻게 대해서? 책임질까요? 앞으로 이렇게 컨텐츠로 할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뭘 나쁘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뭐 진실을 얘기하시겠다. 생각을 내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했다. 제 의견 뭐 말씀드리는 거죠. 뭐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라면은 이제 더 이상은 에코프로 그룹주 가지고는 어쨌든 단기간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게 단서를 찾았어요. 단서를 네네. 투자의 관점으로 네네. 보유하시고 용기를 네네. 냈던 분들은 당연히 뭐 네네.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수익이 났는데 네네. 말씀하신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네. 그렇죠. 사실은 들어가서 뭘 수익을 낼 수 있는 네네. 가능성도 있지만 또 변동성이 크다 그죠? 네네. 손실 가능성도 그쵸. 크다. 만약에 있잖아요.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젠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옛날에 이제 2017년도 가면 신라젠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이었다면 아마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저는 안 한다라고 그냥 단박에 끊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한 2차전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 그룹스도 그렇고 적어도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다 보니까 적어도 하락은 좀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 더 이상 상승을 기대하는 건 무리고 혹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가져가신 건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2023년도에 초대박주 하게 되면 에코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어떤 대박을 다시 한번 노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올라온 만큼 뭐 사실은 120만 원이 네. 1200만 원이 되기를 그쵸? 기대하는 분은 설마 없겠죠. 네. 그래도 이게 대장주인데 지난번에 150만 원 하면 찍었잖아요. 장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네.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그럼 에코프로는 어쨌든 이제 트레이딩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경계해야 될 네. 네네. 뭐 권하지 않는 적인데 왜 그래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잘 알고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알 건데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에코프로 하게 되면 좋은 내용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면 수급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라는 게 이게 조금 이제 비꼬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치트키가 있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 치트키. 예, 치트키 쇼미더머니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돈이 무한정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치트키라는 게 뭐예요? 게임 용어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써서 찾아봤는데 뭐 뭔가 중요한 뭐라 트리거 이런 거예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치트키가 네. 어찌 보면은 이제 변칙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변칙 기술. 그러니까 쇼미더머니 하게 되면 돈이 무한정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맵 같은 경우도 그 맵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맵을 다 모고 하는 게 이게 반칙 어떻게 보면 반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금 좋게 미안하면은 변칙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쇼미더머니라든지 맵팩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이게 어쨌든 뭐 쇼미더머니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지만은 돈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급에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올랐다라 보기 힘든 것들이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라면은 7월 10일 날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꺾여야 정상인 거라는 거죠. 제 판단에는 꺾여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무시하고 이때도 방송 나가서 제가 실적 안 지켜나고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요거는 실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적 무시할 거라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JP모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매도 성장하게 되면 숏스퀴즈로 어쨌든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하고 메릴린치하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공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최근에 상승이 이유가 숏스퀴즈라면은 얘네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게 되면서 숏스퀴즈로 가게 되면은 150만 원까지는 일단은 간다라고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 날 150만 원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항상 세상은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 생각 다시 한번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그동안 달려왔던 이런 시세 랠리는 이제 1달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요 종목이 조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메릴린치가 가지고 있는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이게 제가 지난주 기준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아직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것들이 지금 코스닥만 신용융자가 10조가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용융자가 대부분 어디로 갔느냐? 에코프로 그룹으로 가지 않았을까? LNF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 공매도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게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잠재적인 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최근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니까 그러니까 바둑도 이제 그 어찌 보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 뜬 사람이 제일 잘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봐야 어찌면 냉정하게 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종목을 보유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어떤 판단도 그리고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라는 것이 지금부터 대응하기 정말 쉽지 않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상담하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등심에도.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는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에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2차 전지에서 좋은 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 매도 의견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올라갔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뭐 200만 원 간다, 뭐 300만 간다, 뭐 시간이 지나면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어찌 보면 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어찌 보면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은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매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니까 조금 이제 냉정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에코프로는 그렇다 치고 에코프로 BM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까? 네, 포스코홀딩스나? 네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100만 원 돌파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에코프로 BM 쪽으로 갔고 에코프로 BM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 조용하던 에코프로 AC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이 수직 계열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느냐 찾다 보니까 포스코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지난주 정확하십니다. 지난주 마지막으로 나온 게 LS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대안을 찾는다라는 거죠. 대안을 찾다가 이게 너무 확장이 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시세가 좀 가라앉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뭐 저도 뭐 자칭 전문가라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시하시겠다 생각이 들고 내 생각과 맞는 전문가를 찾겠다 하신 분들은 그분 의견 찾으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판단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식시장이 마찬가지로 나온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을 볼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좋게 보더라도 목표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최적의 의견을 찾아서
어쨌든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셨고 뭐 제가 뭐 항상 에코프로 안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좋게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 예. 있고 그리고 나서 그동안 좋게 얘기한 건 기억 안 하지 사람들이. 그렇죠. 뭐 원래 그렇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와서 투자하기에 좀 제가 좀 바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는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라는 게 그래요. 투자는 이제 자본의 네네. 효율이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일테면 유능한 CEO가 누구냐면 자기가 가진 자원을 잘 배분하는 네네. CEO가 유능한 CEO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투자라는 것도 있어요. 주식시장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세 종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2,000 종목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네. 이제 에코프로에 들어가서 애를 쓰고 진을 써서 네네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그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자본을 다른 데로 해서 조금 더 네네. 고생들하고 그죠? 자원 그러니까 네. 어떤 분배가 좀 필요한 것들이죠. 어찌 그러니까, 보면.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 것들이 지난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300 종목이 넘어가는데 지수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 아니 물론 시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저도 주식시장을 15년, 10년 동안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한 현상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맞다 아니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고 이것도 시장 현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전문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네네. 지금은 사실은 워낙 그 수급 이슈가 붙어 있고 그죠? 네네, 그렇죠. 네. 쏠림 현상이 있어서 네네. 급등한 건데 조정을 좀 충분히 받으면 네네. 다시 사도 됩니까? 받고 난 뒤에 사도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어떤 종목을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하게 되냐면은 이 여기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하이드로리튬. 네. 그러니까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제가 아마 지난번 출연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에코프로를 한번 잘 보자고요. 에코프로를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상승이 나오다가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80만 원대 부근에서 돌파가 안 되고 정고점에서 보죠.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기간 조정 나오다가 요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잠시만요.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7월 3일 날 이때 80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이제는 100만 원 돌파가 100만 원 돌파하냐 이거는 의미가 그렇지, 없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100만 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여기 80만 원 돌파된 요 자리지 않습니까? 쭉 네. 계속 가잖아요. 요 네.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이드로리튬이 작년에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가격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전고점 돌파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18,000원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요런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건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에코프로가 나오고 있는 변동성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네. 거기만 그죠? 보면. 네, 여기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하이드로리튬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쨌든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올 들어서 2차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온다라면 정말 최상의 100% 시나리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올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결정을 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하이드로리튬의 2022년 11월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전고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네. 변동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게 가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에코프로의 지금 지난주 금요일 오늘 반등이 어찌 보면 반등시 매도 일단은 할 기회를 준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장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게 흔들리지 않겠다. 네가 말한 것처럼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난 기다려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건 하이드로리튬이고 이건 에코프로잖아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기업이 달라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급등주의 패턴을 한번 보고 네네. 스타디를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길적 분석 공부를 네. 하실 때 어떤 부분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당일 5% 넘게 뜬 종목들이 5%까지 뜨기 전까지 어떤 패턴을 만들었냐 그걸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2달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슷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그걸 했기 때문에 하이드로리튬을 가지고 에코프로가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차트가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공부해 본 바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와 하이드로리튬이 흐름이 패턴이 비슷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맞다라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전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에너지가 쏠리고 네.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잃은 건 아니다. 네네.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실수시고 워낙 네. 그 관심이 그렇죠. 몰렸지만 네네. 다른 쪽으로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 물론 2차전지와 2차전지가 아닌 섹터의 기회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네네. 뭐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네. 뭐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 조선도 있고. 그렇지. 예. 지금 이제 2차전지 내에서의 네네. 지나친 쏠림이 완화되면 2차전지 내에서 좀 눈여겨볼 건 그렇죠. 어떤 건가요? 2차전지 내에서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전 2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비하고 그다음에 LFP. 근데 오늘은 장비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것들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2차 전지가 또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또 2차 전지 내에서 또 대안을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일단 장비하고 저는 LFP가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비 쪽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이 에코프로발 쓰나미가 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시세가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럽의 이제 신생 배터리 기업들이 이 기술적 한계에 좀 봉착을 하다 보니까 이 유럽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러브콜을 현재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독일에서만 추진되는 프로젝트가 20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팩토리라 그러죠.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팩토리가 20개 정도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공장. 네네, 공장. 이게 전에 한번 이제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과 상담할 일이 있어가지고 공장이라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팩토리라 해달라. 기가 팩토리. 그렇죠. 2000 팩토리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테슬라도 기가 팩토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부터 공장이라 그러고 이 배터리 팩토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긴 뭐 우리가 자기 직장을 가지고 네. 야, 너 오늘 공장 갔다 왔냐? 공장 다니냐?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공장이지 뭐. 네. 네. 팩토리.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팩토리라 말씀해달라 그러니까 네. 뭐 그래서 팩토리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팩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EU가 그러니까 유럽이 예상한 게 2030년까지 한 969기가와트 아워 예상인데 이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증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유럽 자체 기업들 조달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한테 이제 러브콜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처럼 현지화가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이제 현지 어떤 점유율을 넓혀가는 전략을 좋네요. 네. 시각이 좋은데요. 아주 접근 전략이. 네. 가져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하나 또 이제 나아가서 아이디어를 더 가져가게 되면은 여기서 로봇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SB 시스템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전방 기업들이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하고 로봇도 연결이 되잖아요. 겐트리 로봇 같은 그렇죠. 것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 플러스 로봇도 같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언급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배터리 테스트 장비 요거 관련해서는 SFA 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네, 테스트. 검사 시간을 4초라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4초밖에 안 걸려가지고요. 정말 빨리빨리의 민족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시간이 4초밖에 안 되는 테스트 장비를 SFE 수혜가 되고 있고요. 신성이 엔진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네. 클린룸 관리하고 반도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랍니다. 배터리도 습기에 상당히 민감한데 이 공장 내부의 습기를 일정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성이 엔진 그리고 그 외에는 또 TSI 이식 장비 그리고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코인테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위 상장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기업이 현재 SFA, 신성ENG, TSI, 코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날아가겠습니다. 북미 쪽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모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얼티엄 샌즈 3공장 이건 아시죠? LG 엔솔, GM의 합작사. 근데
미국의 미시간주에 이제 상공장 장비 발주를 드디어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총 투자액이 3조 정도가 되는데 장비만 1조 넘게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게 한 개 라인에만 들어가는 장비 액수가 최대 1,800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조가 넘는 이제 장비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근에 TSI가 이제 납품처를 공개하지 않은 일단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티엄 셀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얼티엄 셀즈 상공장이 내년 하반기에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기가와트 아워 분량의 이제 배터리가 생산될 계획인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장비 발주를 했는데 상장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상장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믹싱 장비는 조금 전에 유럽 쪽에 말씀드렸던 TSI 유럽과 북미 쪽 양측 수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I 같은 경우는 좀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CIS 그리고 비전검사 같은 경우는 NCS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노칭의 DNT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쪽으로 이제 고온 가압 충방전 포메이션 이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A프로 라는 기업이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류 쪽 같은 경우는 아바코, 탑 엔지니어링, 그리고 탈철 장비, 대보, 마그네틱 이런 기업들이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아시겠지만 배터리 3사가 추가 증설이 이제 다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게 제가 저도 모 IT 매체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매체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빨라요. 결국에는 이제 주식시장도 정보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내부 정보, 내부자 정보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건 반칙입니다. 반칙인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어쨌든 빨리 수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언론 매체가 이게 상당히 좀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이 언론 매체를 계속 유튜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이트도 그렇고 계속 들여다봐요. 아니,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뭐 네.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 뭔데 왜 자기 입만 아시고 얘기를 안 해주나 그럴 거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시면 네. 네.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저도 영업 노하우, 영업 비밀입니다. 저도 미천이 있어야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추정되는 거 네.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보세요. 네, 네, 아마 그렇죠. 뭐 왜냐하면 그 전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전문지들이 네네. 있다고요. 그런데 보다 보면 뭐 그 공부하시는 네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도 알아 이러는데 네. 어쨌든 번외 얘기입니다만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북미 쪽으로 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GM 합작사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1공장, 2공장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공장, 오하이오 공장 돌아가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 테네시 공장 돌아가고 있고 이제 3공장 이제 미시간주까지 돌아가게 되면은 공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대 정도 이제 GM 쪽으로 배터리 공급이 가능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GM이 미국에서 점유율을 얼마만큼 많이 늘려 나가느냐. GM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GM이 점유율을 많이 늘려 나가야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합작사 공장이 생산성이 또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럽 쪽 말씀드리면서 이제 TSI 미싱 장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TSI, CIS, NCS, DNT 그리고 A프로 그리고 아바코, 탑 엔지니어링, 대보 마그네틱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접근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발 쓰나미가 좀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이제 지차전지 장비 쪽으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면은 어차피 증설 관련돼 가지고 장비 납품 회사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쨌든 증설 모멘텀도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숫자도 같이 지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여타 뭐 예전에도 뭐 윤성 FNC라든지 이런 기업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도 동반해서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인 좀 늦게 시작했죠. 예. 그죠. 보수적인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일본 기업과 비슷한 행보를 좀 많이 보여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이제 우리 식 표현을 하자면 느려요.
느린 돌다리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손으로 네, 그렇죠. 안 두들기고 그것도 아마 외주 줘가지고 두들겨 볼 거예요. 안전한지 그죠? 그리고 그렇죠. 건너가는. 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신중한 거고 네. 안 좋게 얘기하면 진짜 더럽게 느리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성 공장 뭐 건설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북미 쪽 이제 배터리 시장 2차 전지 뭐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놓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기업이 기업 활동을 안 하겠다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디애나주에 이제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플러스 에너지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그리고 연간 34기가와트 아워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도 가동 목표 로 해서 아직 부지 선정도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선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디에 할 건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얼템셀직이라든지 SK온이 하고 있는 그런 증설이어서 또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또 장비가 들어갈 만한 모멘텀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앞으로 계속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전년 대비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파 기준으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1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도 1분기에 이제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코코모시 1공장 이건 33기가와트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스타플러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67기가와트 규모 죄송합니다. 34기가와트 규모이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은 67기가와트 아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에스코의 운이라든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 상황. 지금 이제 뭐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200기가와트 아워가 넘는 그런 수준의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삼성 SI도 이제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 SI 말씀 중에서도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필에너지라는 기업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필에너지. 네. 필옵틱스 관련돼가 얘기하면서 네. 필에너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삼성 SI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누가 뭐 지분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이유들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지분도 가지고 있고 삼성 SI가 증설을 진행하게 되면은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100% 99.99%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삼성 SI 가들 관련돼서는 필에너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7월 14일 날 상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쩔 수 없겠죠. 신규 상장이었던 저주라 될까요? 상장하고는 원래 IPO 할 때 필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이건 뭐 400% 갈 수 있다는 종목으로 지목된 종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근데 딱딱한 얘기 나와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러고 나서 순간에 거의 뭐 반토막 났네요. 그렇죠. 예,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종목도 가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 SI 증설 모멘텀 이런 것들이 반영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항상 대장을 이렇게 말씀드리죠. 튀어나간 놈이 대장이다. 항상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튀어나가는 놈이 대장이기 때문에 그 놈을 잡는 게 맞는데 뭐 저는 어느 종목을 잡느냐 두 종목 좀 볼 건데 제가 찍어볼게요. 네. 일단 TSI가 들어갈 것 같아요. 맞죠? 네, 들켰네요.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SFA나 신성 ENG. SFA 아니면 SF 아니면 CIS? 아니요. 신성 ENG. 신성 ENG.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있어요. 네. 2차 전지가 너무 에코프로에만 쏠려 있지 말자. 네. 그렇죠. 또 그런데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장비를 보자. 장비가 이제 공장을 짓게내면 장비를 보자. 그죠? 좋은 아이디어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만 종목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장비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시세 파악을 위해서 올려놓은 게 과거의 대장주인 뭐 PNT 그렇죠? 최근에 뭐 시세 좋은 게 윤성 FNC
이런 거잖아요. 하나기술, 뭐 CIS 이 정도인데 그죠? 몇 개 정도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SFA, 신성이어지 이런 거 사실 반도체 장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장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반도체 장비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장비에 대한 개념은 좋은데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보면 이제 누가 잘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배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누가 더 많이 하나. 그러니까 이제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선택한 이유가 어찌 보면 좋게 말하시면 하이브리드인 거죠.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클린룸을 7배 이상 늘린다. 그렇죠. 거기 수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초미세화 공정으로 계속 가게 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습기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린룸에 대한 수요가 반도체도 어쨌든 캐파를 증설하게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증설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양적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를 보는 거고 TSI 같은 경우는 유럽 쪽도 언급이 되고 있고 북미 쪽도 언급이 됐고 그러면 안 볼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기업은 실적으로 얘기한다. 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장비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죠. 옛날에 2차 장비를 2차전지 장비만 위주로 하는 쪽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 반도체나 뭐 LCD나 그죠. 장비가 다 여기 하는 사람은 여기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회사들도 신사업을 위해서 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제 그런 기업들까지 이런 업체들은 또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또 리스트업을 해야 되고 그죠.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이런 걸 리스트업을 해야 된다. 뭐 어려움이나 공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그 중에서 어쨌든 주도주는 튀어나가는 주도주다. 그러나 그걸 잘 보고 그죠. 리스트업 해놓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튀어나갈 걸로 예측되는 그런 애들은 믹싱 장비, TSI 썩는 거죠, 그죠? 그렇죠. 소재를 썩는 거죠. 반죽, 반죽, 밀가루 반죽하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대요,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TSI 반죽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뭐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잘 섞어 효율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믹싱 장비는 늘어봤고요, TSI 그 다음에 클린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신성이엔지 두 종목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상장할 때 엄청 관심을 끌었던 필에너지도 그죠? 이것 때문에 그때 2차전지 장비 주고 올랐다니까요. 상장하기 전에 모멘텀을 가지고 필옵틱스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옵틱스. 근데 이제 뭐 웬걸 필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사실 그죠? 상장하고 그냥 쭉쭉 밀려버리니까 모멘텀을 잃어버린 건데요. 좋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에 관심을 갖자. SK 하이닉스가 그죠? 먼저 치고 나간 쪽인데 삼성전자가 자존심을 상해서 야, 다 모여봐. 우리가 하이닉스한테 이걸 쳐서 되겠어?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로 경쟁 구도가 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HBM 얘기할 때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율 50%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4세대인 HBM3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95%입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HBM3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많이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추격자, 이제 하이엔드 디램 같은 경우도 추격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 포함해 가지고 2.5D 패키지 턴키 공급에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건 같습니다. TSMC가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소화를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저도 주말에 이 뉴스 자세히 봤어요. 증설에 나서질 않다 보니까 증설에 좀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증설하긴 하잖아요 지금 하긴 한다는 건데 그죠? 증설할 때가 시간이 걸리니까 증설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전공정까지 하는 게 아니라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오사트 그쪽으로 이제 캐파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하지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아시겠지만 AI 서버용 이제 GPU에 붙는 HBM3 플러스 2.5D 패키지 작업이 가능한 잠재 거래선 쪽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는 HBM 만들지만 사실은 GPU는 못 만들거든요, 그죠? 근데 삼성은
TSM은 파운드리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물론 그 사실은 TSMC에는 뒤쳐졌지만 우리 이 정도 할 수 이것도 만들고 네네. 우리 이것도 만들어서 네네. 같이 패키지로 우리가 턴키로 줄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거죠. 하이닉스가 뭐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5사태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사태 같은 경우는 하나 말건 쪽으로 턴키 수술 준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3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턴키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PU 전공중 웨이퍼 생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TSMC 쪽으로 맡기고 있는 거죠. 웨이퍼 그렇죠. 생산 같은 경우 동그란 원을 맡기고 있고 여기 완성이 되게 되면은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이 가능한 매주 오사트 쪽으로 이제 막힌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사트 업체가 이걸 받아가지고 인터포저 위에다가 GPU하고 HBM3를 얹어가지고 HBM은 하이닉스에서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같이 이제 패키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HBM3는 하이닉스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전공정에서 끝난 웨이퍼는 이제 TSMC 받아가지고 요거를 조립하고 검사까지 진행하는 이제 오사트 같은 경우 이제 외주에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뭐 TSMC 줬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오사트 주고 또 HBM3 같은 하이닉스 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틈새 시장을 들어가려고 우리가 식당 하나에서 다 해요. 중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한꺼번에 드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네. 우리한테 다 맡기면 돼. 네. 우리가 HBM3도 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퍼 생산도 가능하고 이제 그걸 생산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가지고 다 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살짝 엔비디아를 꼬신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업이니까 그렇죠. 네.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어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라는 그리고 뭐 대만의 SPIL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신설된 삼성전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팀 쪽으로 AVP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HBM3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증설을 진행하는데 만들어 놓고 팔 데가 없으면 이거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라도 그럴 거예요. 사실은 HBM이 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렸는데 네, 그렇죠. 불러다가 야 HBM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은야 HBM 당연한 거고 우리는 더 좋은 상품 없어? HBM도 하고 이것도 묶어가지고 더 나가자. 그렇죠? 우리 더 좋은 패키지 상품 만들어봐.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좀 구미가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네. 차원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숙명에 그렇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삼성전자 AVP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웨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이제 구매한 웨이퍼. 근데 이 웨이퍼까지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TSMC가 생산한 웨이퍼를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턴키 방식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매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패키지적으로 이제 구매력 하고 싶은 매력을 어필하려면은 이 웨이퍼 생산까지도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웨이퍼 삼전이나 하는데 그게 또 이제 TSMC에서 하는 그거랑 또 웨이퍼 자체도 또 다른 모양이군요. 네. 이게 참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챔버라는 그 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게 웨이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그 챔버에서 나왔던 이 웨이퍼를 이게 소위 말하는 호환이 맞아야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호환이 맞아야 돼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스트 진행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물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다 보니까 웨이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는 TSMC에서 받아와가지고 이거를 삼성전자도 넘기게 되고 근데 아마 이 웨이퍼를 가져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분석 분명히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우리가 웨이퍼 생산도 가능하다. TSMC에 맡기지 말고 요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라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경쟁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TSMC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오사트 대비해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했으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단순히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까지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떤 매력을 어필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의 제안을 엔비디아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이제 HBM3 공급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했던 2.5D 패키지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생산하는 참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전체 물량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시발점으로 이제 출발점이라 보고 이걸 10%에서 앞으로 더 늘리는 그런 것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수용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안 될 가능성도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10%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들이 최근에 그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들어가는 그 M1 칩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R1 칩이 또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R1 칩의 역할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멀미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R1 칩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3D 영화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지러워서 약간 어지럽다고요. 네. 그게 디지털 멀미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MR 헤드셋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멀미를 해결하는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그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는 5G 이게 상용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디지털 멀미가 발생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5G 그러니까 4G가 2차선 도로라면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완전 8차선 이런 도로거든요. 이게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트래픽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올레도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초고화질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아직 기술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애플에서 R1 칩을 선택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특수 DRAM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1 칩이 어쨌든 디지털 멀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데이터 연산을 빠르게 해 나갈 건데 거기에 보조가 되고 있는 칩이 HBM3라는 겁니다. 연산 보조 장치라는 거죠. 이걸 붙여서 호환 검사를 하게 되면서 R1 칩이 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적이었던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GPU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 어떤 GPU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HBM3과 호환 검사를 다 마친 상황인데 삼성전자 칩을 쓰게 된다라면 이 호환 검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귀찮음을 엔비디아가 감당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지 않다 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여기를 파고들어야 돼요. 무조건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귀찮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베네핏을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하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매력을 얻을 만한 그리고 베네핏이 될 만한 것들을 과연 제시를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귀차니즘을 넘어야 되는 귀차니즘. 네네. 귀찮음. 근데 이제 그거는 귀차니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네네. 만들어줄 데가 없으면 네네. 던져는 주겠죠. 그죠? 한번 그쵸. 해봐 그러면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네. 기회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은 초과 물량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초과 물량이 왔을 때 그러니까 바로 투입이 된다라기보다는 호환성 테스트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호환성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삼성의 기술력을 보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리스크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 2배 정도 HBM 증세를 진행할 건데 예. 여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또 1조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1조라는 돈이 무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호환성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비메모리 쪽에서 얘기가 세버렸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수율 문제가 있듯이 호환성 문제를 메모리 쪽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2하고 HBM2E 뿐만 아니라 이제 3, 예. 하반기에 이게 또 HBM3인데 이게 또 8단 적층이더라고요. 네. 8단 적층인데 이걸 하반기에 또 생산 예고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12단 HBM3E 요것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가 가만히 안 있지. 긴장감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조를 투입해가지고 2천 공장 또 증설 진행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은 내년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꽃 튀는 경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의 관전 포인트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켜보시라.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둘러싼 격돌. 네. 불꽃 튀는 격전을 지켜보시라. 우리는 지켜보면서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둘이 싸우는데 두 사람보다도
낙수 효과를 우리는 누려야죠. 그렇죠. 그 관련된 기업이 뭐냐. 일단 HBM 관련주로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어쨌든 하이닉스 단의 한미반도체나 그죠. 지금 그렇죠.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죠. 뭐 PSK 홀딩스 이런 건데 네네. 기판까지 보면 뭐 더 확장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네네. 아이디어 기업을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단 적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HBM3가 고용량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몇 단쯤 되는데? 지금 안 이제 되나 보지? 네. 지금 까지는 제가 조사를 더 못했는데 쌓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8단 적층 하반기 예정이니까 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2단 적층까지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12단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16단 그리고 18단, 24단까지 계속해서 고단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높이를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GPU 칩하고 HBM3가 맞아요.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단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요. 네. 반도체 기판에 소위 말하는 FPGA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이 하지만은 얇게 만들어야지. 여기서 적층을 얇게 그냥 슬라이스를 계속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GPU 높이를 높이면 되잖아. 근데 안 높여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안 높여요.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GPU를 만들면은 높이면 되지만 엔비디아가 안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높이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얇게 해서 그렇죠. 얇게 슬라이스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12단까지 만들 건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8단, 12단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2025년이 되게 되면은 요게 또 이제 범프가 없는 엑스큐브 범프리스 기술을 상용화 시켜가지고 요 기술 통해 가지고 16단, 18단, 24단 고단의 HBM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높이에서 계속 슬라이스로 계속 적층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층 단수가 확장이 되더라도 단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퍼를 두께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또 수명적인 그런 숙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층 단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제 웨이퍼 두께를 얇게 슬라이스를 계속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그루빙이라든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은 그게 이오 테크닉스예요. 원래 이오텍스에서는 레이저 마킹하는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레이저 마커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 이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하는 레이저 그루빙 그리고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에 대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이 이오 테크닉스가 찜이 되면서 이게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아마 제가 그때 급등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030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맞네요. 목요일날 이게 지금 거의 상한가에 갔다가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저 그루빙이라든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기술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오 테크닉스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이저 마커를 포함한 응용기기 매출 전체 75%입니다. 75%인데 지금 응용기기 중에서 그루밍 장비하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HBM을 제작을 할 때 웨이퍼 두께를 축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루밍 장비하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매출이 없어요. 아직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하게 된다면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레이저 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는 개발한 모양이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양산 평가를 현재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산 평가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일본 다스코 회사가 이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일본 다스코를 위협하는 될 수가 있고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의 시각의 선을 그어가지고 홈을 파준 장비. 그러니까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텔스 다이싱 장비는 그 칩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 요거를 관통을 해가지고 웨이퍼 칩 내에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스텔스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통을 해가지고 레이저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산 평가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안으로 수주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요 회사가 일단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제가 반도체 가지고 여러 것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하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하나가 PMT. 요 기업을 좀 말씀드릴 건데. PMT? 네, PMT요. 네. 그 뭐죠? 하나마이크론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하고 또 기업이 뭐지? 그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재가 되는 기업인데 하나마이크론 하나 좀 기억이 안 나요. STI 말고요. STI 말고? 네, STI 말고요. 네네. 아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네네. 그거 말고 이제 PMT가 네. 제가 지금 이오테크닉스 말고 솔브렌하고 PMT 두 개를 더 말씀드릴 건데 PMT가 그 이제 정기적 기능 검사하는 그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이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증설을 진행하게 되고 HBM3를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스트 장비 관련 수혜가 PMT 아닙니다. 아니고, 네. PMT 147760. PMT는 이천지 장비고 그죠? 여기는 PMT.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PMT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쪽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딴 거 없어요. 그 3나노, 2나노 쪽으로 이제 GAA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건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초산계 식가계 수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핀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제외하고 이렇게 삼각 되지 않습니까? 근데 GA 같은 경우는 사각 다 이제 식각을 입체적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 식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산계 식각액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솔브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준비하면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PMT, 네, PMT 이렇게 네. 세 개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네. 쪽은 이게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공정이나 이런 게 새로운 것들이 사실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건지 뭐 외국어 하는 건지 뭐 네. 그러는데 공부를 할수록 압니다. 그렇죠? 네.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네. 근데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예. 거고요. 네. 재밌어요 하다 보면요, 그죠? 그 무한 경쟁이 우리는 네. 지켜보면서 좋은 기업을 줍줍하면 되니까요. 네. HBM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격돌. 네. 대격돌. 네. 관심주는 무엇인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